네, 안녕하세요. 연준이 3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이 아닌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25bp만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남은 정책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나타난 연준 임원들의 뜻도 올해 말까지 금리 전망 중간값을 1.875%로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상 7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양적 긴축도 당장 다음 미팅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상승하면 금리나 정책도 그만큼 더 강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했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매파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죠. 이번 통화 정책에서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금리 인상의 폭과 강도, 그리고 양적 긴축의 세부 사항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였는데요. 이 경제 전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 금리 인상이 앞서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았던 게, 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가속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때문에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가 금방 침체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점이었는데요. 이 경제 전망 부분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게 좀 근데 웃겨요. 자, 먼저 이 GDP를 보시면 지난 12월과 비교해서 4.0%에서 2.8%로 이 성장이 1.2%나 축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2.7%에서 4.1%로 상향 조정됐죠. 많이 올랐는데요. 이 지금 인플레이션 뭐 8%나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준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PCE 물가 지수를 보죠. 다른 점을 보자면요. CPI는 좀 더 도시 친화적인 물가를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PI가 이제 거주 비용이 무려 40%가 넘고요. 운송 비용도 15%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PCE 지수는요. 좀 더 광범위한 물가를 좀 더 밸런스 있게 추적을 하죠. 의료 비용 비중이 25%가 되고요. 거주 비용은 20%밖에 안 됩니다. 식료품 비용도요. 6% 정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더 골고루 물가를 어, 분포가 되게 하면서 미국 전역의 전반적인 물가를 추적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준이 좀 더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PI보다 약간 좀 1, 2% 정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보시다시피 연준은 올해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반대로 오를 거라고 봤는데요. 이 재밌는 거는 실업률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12월 기준하고 똑같이 3.5%를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이 실업률은 그냥 그대로인 게 과연 가능할까? 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통화정책 회의를 이제 블룸버그 TV를 통해서 이제 쭉 봤는데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연준이 지금 뭐 판타지랜드에 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패널들이 좀 했는데요. 여기에서 활용 정점은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 찍었죠. 브리핑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질문이 이제 많았죠. 여기서 미국의 경제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고용 시장이 지금 너무 타이트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지금 물가 오르는 문제가 결국은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만큼 수요를 좀 더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경기는 이제 긴축을 좀 팍팍 더 해가지고 기를 좀 더 죽여도 된다 수준의 발언이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에도 경기 침체 없다라고 안심을 한 거죠. 이건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연준의 정책 발표가 나오자마자 급락하던 시장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채권시장은 반응이 조금 더 달랐죠. 파월 의장이 말이 이렇든 저렇든 뭐 상관없이 연준의 정책이 저렇게 매파적이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본 건데요. 단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더 평평해졌죠. 이렇게.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시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빠르게 내려앉았고요. 10년물하고 3년물 같은 경우는 0.015% 포인트만 남겨두면서 사실상 거의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장에 이런 우려가 타당한 걸까요? 사실 금리 차의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뭘지 이제 투자자들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먼저 경기 침체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빠르고 높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죽고 소비가 또 둔화가 되면 기업들의 이익과 활동이 둔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실제로 유가가 평균값보다 50% 이상 급등한 시기에는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사실.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연초 후에 지금 뭐 거의 3달도 안 됐는데 그 사이 유가가 무려 70%가 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전쟁이 시작이 되고 상품 가격의 상승세가 1960년대, 70년대 이후 가장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리세션을 봤을 때 그 첫 번째 레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빠르게 둔화되는 소비자 심리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활동 둔화 가능성인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와는 다르게 이 미시건대에서 추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고용이 아니라 가계 재정하고 비즈니스 현황 그리고 이 바잉 컨디션 같은 것들을 보게 되죠. 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보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이 경기를 판단을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그 ISM이나 IHS 마켓의 PMI 지표가 아주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PMI 지표는요. 생산자 물가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지표에서 빨간 선은 생산자 물가를 거꾸로 인버스 해놓은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 PMI는 반대로 내리고 그러니까 경기 활동은 내리고 물가가 반대로 내리면 PMI는 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거꾸로 해놓으면요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결국 기업 활동이 물가와 대비할 때 지금보다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 활동이 둔화되면 주가도 이걸 먼저 반영을 하게 되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선행 지표의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까지 하락한 증시는 이걸 그대로 사실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면 소비 심리와 기업 활동이 지금보다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시장, 채권 시장이 이걸 보고 주식 시장이 또 역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제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한마디로 그냥 일축을 했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행 지표들은 경기 둔화를 시사를 하고 있고 방향성을 그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 말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투자 트렌드를 이번 주에 좀 보면은 증시가 바닥을 찍고 강하게 회복하는 초기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걱정거리가 투자자들이 이제 선뜻 매수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요. 걱정만 하다가 기회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포모 심리가 생기죠. 당연한 건데요. 그동안 증시가 완전히 무너질 듯 하면서도 버텼던 게 에너지하고 원자재가 버텼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그 추의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만약에 증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들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뚝 무너지듯이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추의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경기 선환주로 파이낸셜로 기술로 시장이 반대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경기 방어주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 순환주가 이번 주 확실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죠.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는요, 이제 위험 자산을 매수해야 될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콜라노비치가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불리시한 의견을 계속 보이는 사람이죠. 연초부터 계속 이제 불리시한 의견을 스탠스를 보였는데요. 연초,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이제 하이베타에 주목을 해야 된다. 1월 달에 하이베타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뭐 작살이 났죠. 그때 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작살이 났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기술, 혁신, 바이오 같은 고성장주, 하이베타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 같은 이머징에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은 완전히 이제 빗나갔죠.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확실히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먼저 중국이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화요일만 해도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봉쇄 소식, 락다운 소식, 선전 락다운 소식 나타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죠. 2008년 이후 최대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날 중국 정부가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싶었겠죠. 금융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증시가 말 그대로 그냥 폭탄처럼 튀어 올랐는데요. 항생 테크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2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넘게 폭등한 건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알리바바나 핀두드, 뭐 텐센트 같은 기술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뭐 30%에서 50%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사실 화요일 이제 중국 증시가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노트에서 이제 데일리 키워드로 이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중국 증시가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만 항생 기술 지수로 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꼭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 이런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뭐 이 정도로 튀어오를 줄은 사실 누구도 몰랐겠죠.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하지만 너무 이제 중국 증시가 저평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이니만큼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부분을 이제 소개시키고자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튀어올랐죠. 그리고 이번 주는 확실히 이제 스몰캡이 대형주를 압도를 했습니다. 스몰캡 중에서도요,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나올 수 있을지는 전 사실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올해 뭐 7회 이상의 금리 인상 카드를 시장에 깔아놨다는 거죠. 깔아놨는데 딴 게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물가에 확실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성장주가 힘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하지만 지금 월가 투자은행이죠. 이제 스티펠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이 되고 유가를 비롯한 그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실히 좀 거치면서 하이베타 같은 성장주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당연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낮아지고 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또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이거를 7회 인상을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연준이 이거를 라이브라고 했어요. 라이브 미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면 금리 인상 기조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성장주도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베타 주식인데요. 이 하이베타라는 건 벤치마크 지수는 볼 수 있는지 S&P 500하고 비교해서 변동성이 이걸 중심으로 얼마나 더 크냐 이거를 보는 게 베타입니다. 베타 개수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베타 개수가 3이면은요. S&P가 1%로 올 때 3%가 오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1%가 떨어지면 3%가 떨어지니만큼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BC가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하이베타 종목을
좀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시저스고요. 성장주의 또 대장인 테슬라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노르웨이안 크루즈도 있고 MGM 로열 캐리비안이 있는데요. 사실 이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여행 관련 기업들입니다. 워낙에 많이 이제 얻어맞은 기업들이죠. 하이베타 기업들이니만큼 단기적으로 보고 투기성이 강한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CNBC도 이 기업들은 투자가 아니라 이제 투기,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경제 정상화가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만큼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이 없었다면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한 기업들이니만큼 투기 종목으로만 보기엔 좀 아쉬운 종목들이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전기차로의 전환에 시장의 리더십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최근 이제 포드나 GM 같은 기존의 기업들이 월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원자재 같은 부분을 제대로 수급을 못 받을 거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요. 반면 테슬라가 고유가 시대 전기차로의 전환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니켈 같은 원자재 공급에서 이제 이미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그 AV 쪽에 대해서 모빌리티 자체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목표가를 $1,200에서 $1,30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기대가 너무 빠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투자 노트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로 이제 꼽은 종목으로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보잉, 그리고 뭐 이베이가 또 있는데요. 오늘 그 뉴욕 시그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한 로블록스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블록스가 이번 주에만 거의 30%가 올랐는데요. 최근 거래량부터 가격 추세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지금 워낙에 전반적으로 높은 만큼 당시 투자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도이치뱅크가 당시 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60로 냈고요. 투자 의견은요, 역시 이제 로블록스를 메타버스의 초기 시장의 리더라고 봤습니다. 로블록스가 최근 좀 느리게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뭐 가라앉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플랫폼에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개발자하고 사용자가 추가가 되면서 구조적으로는 강력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보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CNBC는요, 로블록스가 지난 3년간 개발자 커뮤니티가 2배로 늘어나고 크리에이터 역시 이제 1,000만 명에 가깝게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일일 평균 사용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지금 5천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초딩들은 로블록스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하고 있고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좀 더 늙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시니어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청년들도 시작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접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는 향후 메타버스가 $8조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 도이치뱅크가 로블록스가 이제 결국에는 초기 시장 리더라고 봤습니다. 2025년까지 하루 평균 사용자가 9,5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성장 추세가 만약에 미국의 지난 4년간 평균을 따라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봤죠. 특히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뭐 70%가 넘게 뭐 완전히 빠진 만큼 기름이 좀 쭉 빠진 상태죠.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셨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로블록스에 대해서 월가 투자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스티펠하고 니드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15, 16일 날 냈습니다. 골드만은 목표가를 무려 108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제프리스는 홀드, 벤치마크가 매도를 제시했는데요. 그 매도 제시한 쪽도 목표가 4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46달러인데요. 45달러는 지금 월가 최저 목표가입니다. 현재 주가하고 최저 목표가하고 거의 지금 근접했다는 상황에서 안전 마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죠.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 포커스를 받았던 명사 발언을 보면 이 더블라인 캐피럴의 제프리 건들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채권 원왕이라고 불리죠. 금리 인상 이후에 건들락이 CNBC와 인터뷰에서 VIX 그 변동성 지수가 35 이상이면 악재가 연준이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과매도세가 그만큼 심하니까 이제 회복 반등세, 과매도세로 인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시장 자체를 이제 경제 자체를 전망을 좀 좋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연준이 너무 시장보다 그 정책이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2년물 금리, 이제 2년물 금리 얘기는 이제 저도 많이 했는데 2년물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2년물은 거의 2%에 있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0.5% 갔다는 거죠. 그만큼 연준의 정책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결국 내년에는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5월 그러니까 다음 미팅에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회복 랠리가 그때까지는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마 금리 인상이 이후에 몇 차례 더 이루어지면 증시가 완전히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5% 수준 정도에서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을 봤는데요. 역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건들락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크립토 과매도세가 지금 너무 과하니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지금 글라스노드 쪽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매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 가격의 이제 바닥 부분에서 이런 투매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보면 상승 가능성이 이제 많이 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만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비트코인 이제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의 주가를 따라가는 만큼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코인데스크는 이제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3만 달러에서 지금 3만 8천 달러로 이동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했죠. 제가 봐도 차트를 봐도 3만 8천 달러 레벨에서 지금 그 거기를 잇는 추세선에서 올해 들어서만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시를 해야 될 레벨로 보이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함께 주시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과 뉴저지가 요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애들이 이제 안 쓰면서 감기를 하나둘씩 이제 들고 오고 있는데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